진학사 수시 설명회 2023학년도 대입 지원 전략 학생부 종합전형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학사 홍성수이고요.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편 도와주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무석 연구원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무석 연구원입니다. 네,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네, 오늘 2일차 어제는 학생부 교과전형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좀 서두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면요. 이 화면이 조금 작은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글씨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것들을 뭐 글자를 다 외워야 된다, 숫자를 외워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대략적인 어떤 전형에 대한 이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료는 지금 PDF로 변환돼서 영상 하단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그것들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저희 진학사 수시 자료집도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크게는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그리고 올해 학종 핫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성공 전략, 이렇게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인이 활용할 만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특징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실 거니까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런 흐름이 있구나 정도를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징을 제가 4가지 정도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인원이 좀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원화 대학이 좀 더 증가했다는 거라서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요. 서류 평가랑 제출 내용이 좀 많이 축소가 됐죠. 요즘에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랑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좀 강조가 된 부분이 있어요. 세특이랑 진로 선택 과목. 그 부분을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파트에서는 좀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뒷부분에서 서류 면접 중심 이원화 대학을 전형을 지원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질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선발 인원 감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중요한 거는 최근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정시 인원이 늘어나면서 종합 전형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퍼센트를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19명 정도, 전체 인원은 오히려 1887명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15개 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가 695명 정도가 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예상하고 다르잖아요. 실제 인원은 비율은 좀 퍼센트 포인트가 떨어졌기는 하지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너무 좀 이렇게 꺼려하거나 인원이 적어서 내가 지원하기에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작년에 비해서도 재학생 수가 좀 줄어들어 있는 그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원 감소는 막 너무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류 면접 중심 이원화 대학이 증가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중앙대가 있는데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2가지죠. 서류와 면접.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서류 평가로 1단계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 성적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중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가지, 다빈치형 인재전형이랑 탐구형 인재전형 2가지인데요. 보시면 다빈치형 같은 경우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선발 인원의 3.5배수를 선발을 해서 2단계 면접으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되고, 탐구형 같은 경우는 서류만 100% 반영해서 전형을 이제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대학들이 전년도 중대도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지만 전년도에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원화 대학으로 국민대라던가 덕성여대, 명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그 외에도 수도권에서 학생들 선호도 높은 인하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이원화 대학으로 이제 2가지 전형으로 선발을 했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표기가 된 것처럼 이제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더 이제 이원화로 선발하는 대학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는 작년에는
면접을 보는 그쵸. 전형들만 면접만 있었지만 보는 전형으로 학생을 서류로만 선발했었죠. 선발하는 전형이 올해 새롭게 생겼다 이렇게 그쵸.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럼 그런 대학을 지원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개의 대학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시립대. 올해 이제 서류형 선발하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서류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4개의 모집 단위에서 80명밖에 선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국제관계학과, 뭐 경영학과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교통경학과, 뭐 도시사회학과 이렇게 4개의 모집 단위인데 경영학과는 서류형으로만 이제 선발을 하는데 69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빼면 많죠. 거기 빼면 11명밖에 안 되는 그쵸. 거네요. 그러니까 뭐 네. 2명, 3명, 6명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니까 서류형으로 지원하기에는 모집 단위가 적절하지 않은 학생들이 꽤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영과 제외하면 합격자들 성적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지원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숙명여대인데 원래 전년도에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진행을 그쵸. 했었거든요. 네네. 원, 투로.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을 이제 원으로도 뽑고 투로도 뽑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으로는 자연계열만 선발을 하고 인문계열은 투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면접형이 들어가는 걸로. 근데 또 주의해야 될 게 약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실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계열에 따라서 이제 쓸 수 있는 전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올해는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실 때에도 서류만으로 평가를 했는지 뭐 면접이 있었는지 요거를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시립대나 뭐 숙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될까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할 뭐 필요는 고민은 없죠, 없을 것 올해는. 같고 다만 그쵸. 입시 결과를 해석할 때 그쵸. 어떤 과거의 입시 결과를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외대에 대한 설명일 것 같아요. 외대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이제 면접 반영 비율이 좀 늘었다. 원래는 30%였는데 40%로 늘면서 면접의 중요성이 상당히 좀 강해졌다. 이제 면접형 전형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가지거든요. 외대도 서류형의 면접형. 그 중에서 이제 면접형의 면접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서류형 선발 인원이 줄어들고 면접형 선발 인원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류형 선발 인원이 좀 많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서류형 같은 경우에 충원 인원도 좀 많고 최저가 없는 경우에 이제 합격자 성적이 교과 전형에 준하는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뒤에서 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어떤 대학들이 이원화해서 선발하고 있고 좀 이런 특이한 대학들이 있다의 설명이었다고 하면은 뒤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어떤 전형에 지원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 및 평가 항목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축소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먼저 자소서에 대한 얘기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제출 서류는 계속 좀 축소가 되어 왔고 내년 그러니까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아예 전면 없어요. 폐지가 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벌써 이제 폐지한 대학이 좀 늘었죠. 뭐 세종대라던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홍익대 이렇게 표시된 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학을 올해부터 아예 자소서를 폐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소서를 받는 대학들도 있는 거죠. 뭐 밑에 나와 있는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광대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그래도 꽤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소서를 받는 대학이다. 그럼 여기를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자소서 작성에 좀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없는 전형도 있고 있는 전형에도 지금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지대 같은 경우에도 이원화 대학 중에 하나인데 뭐 면접형이랑 서류형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제출을 하지 않고요. 예.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자소서를 내기도 하고 내지도 않기도 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자소서가 폐지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받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자소서를 통해서 학생들의 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변별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도가 있으니까 조금 여름 방학 기간 뭐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다 준비에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그래도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소서에도 조금 대학마다 차이가 있죠. 그쵸. 이제 대학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기업 공통문항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학별 자율문항이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할 거는 거의 이제 가천대, 경기대, 뭐 광운대, 뭐 경희대 이런 데 같이 우측에 있는 대학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대학들에서는 그럼 대학별 공통문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뭐 뒤에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진로 뭐 희망 혹은 뭐 지원한 이유 그다음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 노력한 점 이 정도로 보통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할 때 학생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약간 1번 항목이랑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소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1번 혹은 3번 이렇게 공통적인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소서를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좀 작성하는 게 좋을지 그런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각 문항에서 묻고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1번에서 묻고 있는 것과 3번에서 묻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유사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1번에서는 본인이 학업에 기울였던 노력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한다면 이제 대학 자율문항에서는 본인이 거기를 가고 싶었던 이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그걸 위해서 학업 외에 기울였던 노력을 좀 더 기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쓰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번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 보통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스케줄러 작성했다. 뭐 오답 노트 작성해가지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라는 게 성적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나 지적 호기심. 이 친구가 진짜 궁금해하는 걸 가지고 얼마나 끈질기게 탐구하고 대학 와서도 공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뭐 꼭 성적 오르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본인이 궁금했던 거 배우는 내용 중에 뭐 실험했던 것 중에 되게 궁금했던 거를 좀 더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런 노력이 있었다면 그걸 좀 일본에 작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요 마지막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아까 연습 때는 이 얘기를 자세히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흥미나 호기심을 통해서 뭔가 한 활동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고 심화된 어떤 탐구 역량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떤 소재를 해야 될까 막 정말 학생들이 막 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뭔가 그쵸.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특이한 사례를 가지고 뭔가를 꾸며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흥미를 바탕으로 한 활동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꾸며 나가시는 것들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자소서도 있지만 학생부도 사실 축소가 예전에 비해서 뭐 그쵸. 올해 당장 축소가 된 건 아니니까 작년부터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작년부터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대부분의 교과 활동을 제외한 뭐 종합 의견도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자율 동아리 뭐 축소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뭐 소논문 기재 금지는 뭐 예전부터 그랬고 봉사 활동도 특기 사항이 미기재됐고 뭐 진로 활동에서도 뭐 진로 희망 사항이 대입 미반영 이런 부분들이 수상 경력도 이제 학기마다 한 개씩밖에 반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게 변하지 않은 사항, 교과 활동 관련한 내용들, 세특, 교과 성적, 진로 선택 과목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대입 결과에도 전년도부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도 또 여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세특이나 진로 선택 과목 관련해서 좀 되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예. 대학이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내 학생부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 대학의 그런 어떤 시각 같은 것들을 한번 소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이제 올 초에 뭐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이야기한 의견 중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중심으로 뭐 더욱 찾게 됐고
뭐 세특을 중심으로 집중하게 만들었고 세특 중심의 평가로 교사의 영향이 커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세특에서도 이제 또 강조가 되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에 따른 학생들의 주도성, 뭐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특과 더불어서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진로 선택 과목을 사실 지금 뭐 대입을 지원하려고 하는 고3 학생들이 뭐 이제 와서 선택하거나 그쵸.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내가 선택한 과목들이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를 아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동국대에서 좀 가이드북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동국대에서 평가 시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했을 때는 학습 기회를 가진 거냐, 못 가진 거냐. 그러니까 개설이 됐냐 안 됐냐. 그쵸. 개설이 안 돼서 이 친구가 못 들은 거냐, 됐는데 안 들은 거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랬을 때 안 들었을 때, 그러니까 개설이 안 돼서 못 들은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물투 같은 거 개설이 안 돼서 못 들었으면 물 원 성적도 한번 보고 수학 성적도 보고 다른 과탐 성적들도 보고 뭐 세특 내용도 보고 하면서 이 친구가 그러면은 물투를 들었어도 괜찮았겠다 이런 평가가 드는지, 혹은 뭐 이 친구가 물투 개설이 안 돼서 듣지는 않았지만 뭐 책을 읽어본다든지 뭐 인강을 듣는다든지 하면서 노력을 기울인 부분들이 좀 보인다면 대학에서도 긍정적으로 당연히 평가를 하겠죠. 반면에 공학 계열 올 친구인데 물투를 듣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특히 개설 여부는 대학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개설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안 들었다. 그러면 왜 안 들었을까? 당연히 의심할 거고 뭐 원점수도 보면서 이 친구 다른 과목들 이렇게 성적 보니까 좀 쉽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성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투를 안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학종에서는 평가를 한다. 뭐 어제 들으셨던 교과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그냥 단순하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뭐 세계에 반영되고 뭐 이렇게 1등급 처리되고 이렇게만 반영이 되는데 학종에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 좀 쉬워서 과목이 쉬워서 좋은 성적을 받기 쉬울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학에서는 물론 뭐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엔 그런 것들이 조금 작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만 그러지만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집 단위마다 필요로 하는 과목 같은 것들이 이미 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과목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좀 감점의 요소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입학 사정관 분들의 어떤 설문조사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일 것 그 지금 같은데요. 말씀드린 게 이제 동국대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경희대 입학사정관님들을 비롯해서 이제 대학에서 또 연구한 결과가 이제 보시는 표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이 학교 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과목을 듣지 않았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를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딱 봤더니 공학계, 의학계 지원자가 지구과학 2를 미이수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중대한 감점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의학 계열 지원자가 생투나 화투를 미수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감점 처리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 표에서 보시면 약간 주황색 같은 느낌이 그쵸? 중대한 감점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회색이 경미한 감점, 노란색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첫 번째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감점이 굉장히 적은 거고 다른 학목들 화학, 생명과학, 의학계 지원자가 미수했을 때는 중대한 감점 비중이 굉장히 큰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또 자연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탐을 들었냐 안 들었냐, 뭐 자연, 뭐 이학, 공학, 의학 상관없이 과탐을 들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또 평가 요소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간다고 해서 경제를 꼭 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중대한 감점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있지만 그쵸. 않은 분들이 더 훨씬 많은 많다. 비중을 차지하는 네. 거니까요. 예. 다만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인문사회 상경계 지원자가 사탐을 잘 안 들었다 선택 과목에서 그러면은 중대한 감점 처리가 된다라는 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부터 이제 교차 지원이 좀 이슈로 작년 떠올랐고, 정시에 그런 게 가장 그쵸. 큰 이슈였지만 특히 이제 수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수시에서도 교차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교과 전형이나 정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교차 지원하시는 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부분들이 이런 거에서 근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뭐 같습니다. 단순히 성적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지원하는 전형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 혹은 계열과 관련된 역량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뭐 과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인문계열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감점의 요소를 크게 둔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교차 지원, 수시에서도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학종보다는 교과 전형 혹은 모든술 전형 이런 그렇죠.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앞에서 큰 틀에서의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은 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대입과 연결 지어질지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올해 학종 핫 이슈라는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첫 번째 내용 교과는 안정, 학종, 소신 상향 지원 패턴이 달라졌다.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 자체는 늘었습니다. 뭐 서울 15개 대학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 늘었고 뭐 중위권 대학은 뭐 큰 변동은 없었고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뭐 9.7에서 10.6% 정도로 좀 더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1,747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선발 인원이 선발 인원이 지원자가 3만 8천 명이 늘어났잖아요. 뭐 엄청나게 늘어난 늘어난 거죠, 진짜. 근데 반면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늘어난 이유가 지원자가 늘어서냐가 아니라 선발 인원 자체가 3,800명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자도 10,000명 정도 줄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지원자가 실제로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 영향인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종도 여전히 경쟁률이 좀 세고 이렇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도 학종 인원이 줄어들면서 정시로도 많이 이동을 해서 뭐 3,000명 정도가 늘다 보니까 뭐 지원자가 3만 명 정도가 늘었죠. 결론적으로 이런 경향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그 이유는 주요 대학 특히 이제 뭐 경희대라던가 성균관대라던가 서강대라던가 이렇게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한데 내가 이거를 뭐 자소서나 면접이나 뭐 비교과로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학생들이 소신 혹은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작년부터는 교과 전형이 이렇게 선발 인원이 늘어나고 선호도 높은 대학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밑에 대학들에 지원하려고 한 학생들이 종합보다는 교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약간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지원을 상당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학종을 지원해야 되는데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거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이제 통합 수능이 진행이 되면서 인문계열 최저 충족률이 좀 낮아질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 뭐 홍대 이렇게 조금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또 교과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교과 전형으로 또 몰려간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무래도 자소서도 써야 되고 면접도 있어야 되니까 부담이 돼서 전형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 쪽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옮겨가서 오히려 교과 전형을 좀 더 공격적으로 소신 상향 지원하고 종합 전형을 조금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학생들의 패턴이 전년도부터 있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랬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쵸? 싶었던 거네요. 말이 너무 길었나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자가 작년에 15개 대학에 3만 명이 늘었다는 건 그쵸. 다 뭐 성적이 좋은 학생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뭔가 최저 충족이라든지 아니면 좀 혹시 모를 낮은 입결을 요행수. 기대하고 그쵸.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 그런 학생들은 좀 안정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상향 위주의 지원이었을 텐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합 전형 쪽으로의 지원은 좀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올해 지원해보는 것도 올해도 그런 경향성은 유지될 수 있으니까 네네. 경쟁자가 좀 줄어든 만큼 그 전형을 지원하는 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물론 작년에 경향성은 그런 것들이 짙었죠. 그리고 올해도 어쩌면 교과 전형으로 소신 상향 위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어떤 정시를 대비해서 작년 올해 어떤 학생들이 뭐 재수생이 늘어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 정시를 대비하는 재수생 혹은 뭐 반수생 이런 학생들의 수능이 경쟁력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역들은 좀 정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교과 너무 상향 위주로만 지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정의 카드로 한두 장, 적어도 한 두 장의 정도 카드는 적정권으로 교과 전형을 지원하고 나머지 두 개는 뭐 교과로 상향을 한다든지 종합으로 소신 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평가 요소나 항목이 달라진 게 그렇죠. 올해 또 하나의 핫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건국대를 비롯한 5개 대학에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게 있었죠. 원래 뭐 그렇죠. 그래서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네 가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뭐 똑같이 요 대학들이 그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그리고 대입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항목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댁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평가해야 하는 뭐 항목도 조정을 하고 비중도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영역에서 세 가지 영역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학업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요게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는 대학들도 있지만 아닌 대학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그래서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당장 건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발표한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올해부터 적용을 했어요. 건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년도에 학업 역량 20,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30이었는데 올해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 정도로 변경을 했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명칭으로 뭐 변경한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잖아요. 뭐 기초 학업 역량, 진로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세 개 항목으로 줄어들었고 평가 비중도 약간씩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 대학들 외에도 뭐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이런 데들도 다 이제 평가 비중이랑 항목들이 약간 조정이 있어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지금 보시면 뭐 인하대도 그렇고 뭐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이런 데들 말씀드린 데들 같은 경우에 주로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전년도 고려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 학업부 수형 전형에서 이 이제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40%에서 50%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올해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좀 미쳤던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많이 낮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렇죠. 낮아지기도 했어요. 네네.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지면 충족률이. 그쵸. 충족률이 낮아지면 합격자들의 성적은 내려간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총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이 2021학년도에 2.54였는데 2022학년도에는 오히려 2.17로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생각하면은 사실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올랐다. 그런 영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좀 더 증가한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뭐 인문계열만이 아니라 지금 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인문계열에 대한 그쵸? 내용인데 자연계열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뭐 상당히 그렇게 높았고 뭐 낮진 크게 차이 않았어요. 나지 네네. 않았고 뭐 일부 뭐 선호도 높은 단과 대학 뭐 예를 들면 뭐 정보 대학이라던가 의과 대학이라던가 이런 데들은 최저중이 더 높아졌죠 오히려. 네. 그런데 그런 대학도 어쨌든지 간에 상당히 높게 입시 그쵸. 결과가
뭐 거의 한 0.34 정도 네, 이렇게 차이 맞아요. 날 정도로 그 정도 등급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대학이 학업 역량의 반영 비중을 좀 높였기 때문이 아닐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가톨릭대라든지 광운대라든지 뭐 인하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학업 역량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면 그런 대학들은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합격 성적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그렇죠. 있다고. 전년 대비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만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난다. 이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요성이 좀 더 커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대학들의 반영 요소, 반영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입시 결과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이원화 대학이 학생부 그쵸. 종합전형 이원화 대학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전형이 나한테 유리할까 이런 것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예시로 몇 가지 대학을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 한번 조금 이 표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외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숙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평가 영역별 반영 비율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이랑 서류형 중에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계열 적합성 반영 비율이 40%죠. 여기 약간 초록색으로 그쵸? 나와 있는 부분이 네네. 면접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어두운 색이 이제 서류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 역량의 반영 비율이 40%죠. 근데 보통 이제 탐구 역량이라고 하면은 보통 학업 역량 쪽에 많이 치중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서류형은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반면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계열 적합성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소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숙대 같은 경우에 올해는 이제 원, 투로 바뀌게 되면서 입문자연으로 아예 갈려지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실 수 있지만 다만 한 가지 어 다른 대학도 서류형을 쓰실 때 다른 대학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좀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된다면 숙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의 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서류형과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대학별로 이런 차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류형이면 좀 성적이 높아야 쓸 수 있지 않을까? 면접형이면 좀 성적이 낮아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그쵸. 접근하면은 안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앞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서류형 같은 경우에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는 경우에는 거의 교과 성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로 교과 성적 합격자들의 성적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근데 이제 숙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이 물론 면접형보다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 자체는 높은데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네, 서류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숙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 지원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면접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류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충원도 더 높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면접이 생각보다 영향이 그렇게 크게 발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발휘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쵸.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일 텐데요. 예, 대부분의 경우 면접이 물론 동점자라던가 서류 평가 점수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근데 그건 이제 최초 합격 기준일 때 그렇고 최종 합격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충원 합격자까지 고려했을 때는 1단계 합격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서류 평가 합격만 해도 최종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대학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의 거의 70% 가까운 학생들이 2022학년도에 합격을 했던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건국대, 경희대 이런 데는 뭐 한 50% 정도로 보여지고 뭐 광운대나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60%, 70% 가까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충원율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56%, 57%였는데 작년에 40%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1단계 선발 배수 인원이
재작년에는 3배수였는데 작년에 4배수로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면접의 영향이 좀 더 커졌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네오레스 전형에서 1단계 선발 인원이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충원율도 좀 더 영향을 미쳤을 때 이 1단계 합격자들의 최종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1단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려운 중요한 거긴 일이죠. 하지만 1단계를 통과했을 때에는 어떤 면접의 비중이 좀 그러니까 면접으로 역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1단계를 통과했을 때 면접을 최종 치르는 합격 가능성을 학생이라면 봤을 때 최종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낮은 대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 같은 것들이 뭐 명확한 어떤 발표 기준에 의해서 설정될 수 있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과거에 어떤 충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지원을 하면은 최종적인 합격 가능성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최종적인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곳은 뭐 가톨릭대, 광운대, 서울시립대 이런 대학이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려면은 과거 대학의 입시 결과 같은 것들을 바라보실 때 충원율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성공 전략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학종 지원 가이드라인 정하기라는 이름으로 타이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성적이 좀 낮아도 다른 것들로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낮은 성적으로 좀 도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을 보면은 낮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지금 요 예시인 대학이 서울시립대인데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작년 인문계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 평균이 3.16등급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모집 단위별로의 평균 등급을 보면은 입결을 보면은 3점대인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인문계 모집 단위 중에서 47%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고 학생들이 3등급 학생이 붙을 확률이 그럼 높은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서울시립대가 좀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좀 자세하게 해주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를 고교 유형별로 나누어서 발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평균이 3.16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걸 고교 유형별로 나누어서 보면 일반고의 평균은 2.3이었고 자사고는 3.61, 특목고는 4.3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16이라는 성적은 이 모든 고교 유형이 섞였을 때 3.16이라는 거지 일반고 학생의 입시 결과의 평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이 서울시립대에 지원하려면 한 2점 초중반은 돼야지 지원해서 합격을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일반고지만 인문계 합격자가 이제 맨 끝에 보면은 4등급을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도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이게 지원하는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진짜 이제 경쟁력이 있는지를 꼭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 학생부를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경험하기로는 물론 좀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요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학교 선생님, 학생부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 등과의 상담을 통해서 내 학생부의 경쟁력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고로 학종을 지원하려면 대학이 발표하는 입결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는 더 높은 성적이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높은 성적이어야 되냐라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해서 합격을 하니까요. 그런 교과 전형과 일반고 학생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결의 차이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 0.3 정도, 인문 계열도 0.3, 자연 계열도 0.3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립대 정도의 선호도를 갖춘 대학 혹은 시립대보다 선호도가 좀 더 높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할까를 판단할 때 교과 전형의 입결을 한번 확인해 보고 교과 전형보다 한 0.34 정도는 낮은 경우에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격을 바라보면서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이런 어떤 교과 전형의 입결이 나타난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차이가 있기도 할 거고요. 또 아니면 대학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조금
뭐 보통 얘기하는 뭐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뭐 이런 대학 라인은 0.3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선호도 낮은 대학은 그 차이의 폭을 좀 더 넓게 넓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 3등급 대학생이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의 교과 전형의 입결이 한 2점 중반대에서 설정되는 후반. 대학, 뭐. 1점 중후반에서 결정되는 대학 같은 경우를 뭔가 뭐 적정이다 상향이다 이런 말을 학종에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는 돼야지 일반고에서 합격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종에서도 교과 성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대학을 내 교과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그거는 대학의 교과 전형의 입결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그 레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종은 안정이 없죠. 학종은 그냥 다 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그 내 학생부의 경쟁력이 뭐 정말 어느 정도일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좋은 기록이고 어떤 것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은 기록인지를 확인하면은 그런 것들을 내 학생부와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A 사례, B 사례 두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제 학생부 기록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다 보니까 뭐 저희가 공개를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학에서 공개하는 자료나 이런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아주 특별한, 아주 우수한, 진짜 교과 성적이 9등급인데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학생들을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지만 그 중에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될 것들을 뭐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아, 이거 합격한 거 보니까 막 교과 외 활동을 이만큼을 해야 되고 막 논문을 써야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A 학생 사례부터 볼게요. 뭐 실용 영어를 이 친구 혜택을 가지고 왔는데 뭐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흥미가 높다. 매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다음에 뭐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논리적으로 자주 발표하고 의문점이 생기면 해결될 때까지 질문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남다른 집중력과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참여해 앞으로도 큰 발전이 기대된다. 아, 좋은 말로 훌륭하게 써 있기 때문에 좋은 이 학생부를 딱 보는 본인은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굉장히 잘 써 있다고 생각할 선생님이 다 거라고. 좋은 말로 써주셨잖아요. 그쵸,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생부를 이제 그 자동화 프로그램 이런 거로 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장들은 삭제를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대학은 그렇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A 학생의 내용을 C 학생한테 갖다 붙여도 사실 큰 위화감은 없거든요. 이게 어떤 한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 그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우수하다는 내용들만 반복적으로 기록한 거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비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수행평가로 뭐 이걸 받고 양자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이를 조사했다. 여기까지는 위랑 크게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를 더 발전시켜서 터널링 이게 무슨 현상인지 좀 모르겠는데 양자역학 다이오드 원리 막 이런 거를 해서 중요한 거는 이 단어가 아니죠. 이 단어가 아니라 이 친구가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다라는 거에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다이오드, 뭐 양자역학 막 이러면서 되게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사에 그치지 않고 그쵸? 알게 된 에사키 다이오드가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미시 세계와 양자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또 책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 또 어려운 책을 읽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친구가 진짜 호기심이 생겨서 그거에 관련된 좀 더 탐구 활동을 했고 그 지적 호기심은 교과 활동에서 발현이 됐고 호기심 있는 활동들을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계속 노력해 나가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 학생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다른 학생에게 그대로 붙여질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뭔가 어떤 어려운 단어로 어려운 뭐 고교 과정을 벗어난 어떤 개념에 대한 학습이 뭐 이 경우엔 이뤄진 걸 수도 있지만 꼭 그거에 어떤 집중해서 이 기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진 아까 자소서에 그쵸. 대해서도 자소서에서 말씀해 1번 주신 부분인 말씀드린 것 것처럼.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호기심이 얼마나 심화되고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지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기록이 대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모든 교과목에서 다 이런 그럴 수는 표현들이 없어요. 나올 수는 진짜 없어요. 그런 학생 그러니까 없어요. A와 같은 기록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쵸. 실용 영어에서 A와 같은 기록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떤 내가 조금 더 정말 흥미와 호기심을 가졌던 활동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B와 같이 적히는 것들이 대학에서 이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내 학생부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판단하실 때 그게 좀 어렵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진짜 보고서가 있느냐, 소논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느냐, 뭐 논문을 찾아봤다는 내용이 있어야 그게 우수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요 네 가지 요건을 내 학생부에서 혹은 자기소개서에서 갖추고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보시면, 그리고 그런 빈도가 상당히 많다고 하시면 우수한 학생부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가지 요소 예. 뭔가요? 네 가지 요소, 이 네 가지 요소는 제가 임의대로 그냥 드림이라고 근데 너무 뭐 예, 읽기 좋게 합격 드림 이러면서 제가 임의대로 만든 건데, 이게 드림이라고 해서 D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이제 드러났으면 하는 거는 이유, 리즌인데요. 이제 본인이 어떤 진짜 호기심이 있어서 혹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으니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럼 그 관심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이 있어야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 활동을 그냥 열심히 했고 결과가 좋았다, 혹은 뭐 발표를 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는지, 뭐 리더십 활동을 했고 뭐 학년 회장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잘 따랐다, 이 결과가 아니라 회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학급을 이끌기 위해서 뭐 안 보이는 곳에서 뭐 청소를 했다, 뭐 이런 내용 말고 다른 학생들이 뭐 학급 회의를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데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을 끌어서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우리 반의 개선 사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생님께 어떤 건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드러나면 좋겠다. 근데 그 내용이 다 기록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이 나올 거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배우고 느낀 점이 나타나는 게 뿌듯했다, 기뻤다, 생각의 확장이 일어났다, 이런 건데, 활동을 했다고 모든 활동에서 생각의 활동이 확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했다고 해서 다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깨달았다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아, 인권 교육을 뭐 받고 내가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인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만한 소리고 당연한 소리고, 이거는 깨달았다고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배우고 느낀 점은 진짜 본인이 생각하고 얻은 것들을 좀 중심으로 기술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심화 확장되어 나가는, 학생이 좀 더 탐구해 나가는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림이라고 정리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최소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성장 변화 발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3개 정도까지는 갖춘 학생부가 좀 빈도수가 많다, 빈도라고 하니까 하여튼 가지수가 많다, 학생부에 많이 기재가 됐다, 그러면 좋은 학생부로 평가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떤 학생부 기록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고 느낀 점, 그런 것들이 너무 단순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어떤 책을 읽고 뭘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알게 된 이후에 나는 또 어떤 사고의 확장이 일어났는지, 어떤 탐구 활동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좀 연관이 되어서 학생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그런 것들이 좀 좋은 학생부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학생부를 한번 다시 꼼꼼히 읽으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은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다 와가는데요. 관심대학 입시 정보 모으기 당연히 뭐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좀 정리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좀
그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해 두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얻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는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학생이 선생님 상담 왔는데 우리 털썩 앉아가지고 너 어디 쓰려고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선생님도 굉장히 좀 당황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자료를 찾아가고 한 6개에서 뭐 9개 정도 대학을 정리해서 선생님이랑 논의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다, 효과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좀 꼽아본 건데 첫 번째는 모집 요강을 좀 우리 학생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집 요강은 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올해 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년도, 재작년 거 뭐 이렇게 한 3개년 정도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경희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1단계 선발 배수가 이렇게 바뀌니까 입시 결과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 뭐 두 번째에서도 나와 있지만 전년도 입시 결과가 이랬다.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나도 이 정도 성적이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어떤 점이 변화가 돼서 재작년과 작년의 성적이 변화했는가? 그럼 올해는 무엇이 변화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하시기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해보고 쓰는 거랑 그냥 선생님이 여기 쓰래요. 그래서 쓰는 거랑은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모집 요강과 입시 결과를 한 2, 3개년 정도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학별 특징을 모집 요강을 쭉 보고 아 이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 이 대학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구나 이 대학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대 같은 경우에 서류형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대학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서울시립대 서류형을 쓸 때랑 뭐 세종대 서류형 쓸 때랑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대학별 뭐 달라진 점이라던가 특징 같은 것들을 좀 모아두시는 것도 정리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 같은 거로 한 페이지짜리로 한 6개에서 9개 정도 정리하시고 최종적으로는 9월 모의고사 성적도 한번 보시고 난 뒤에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시고 6개 정도로 최종적으로 지원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올해는 8월 모의고사죠. 8월 그쵸? 모의고사가 치러질 텐데 뭐 그 성적표가 원서 접수 할 때 딱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다 살짝 뒤에 나올 텐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 진학닷컴에 성적을 입력하시면 그게 가채점 결과로 어느 정도의 등급일지 아니면 또 정시로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진학닷컴에 성적을 입력하신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마지막으로 최종 수립했으면 좋겠다. 6개에서 9개 뭐 이런 정도의 대학을 정리했다고 하면은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대학들 사이에서 6개를 추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옹영구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데 교과 전형으로 한 2개 정도 안정권을 좀 명확하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또 뭐 상향 지원하실 수 있겠죠. 2개 정도.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소신 상향 지원해 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이렇게 6개를 좀 균형 있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원서 접수 전 모집 요강 뭐 확인 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대학에서 최초 발표한 거랑 나중에 발표하는 거가 좀 달라질 경우가 있어요. 이제 포스텍 같은 경우에도 면접 일정이 올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발표한 거에서 좀 늦춰졌는데 이런 면접 일정 같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은 원서 접수할 때도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원서 접수 전에 모집 요강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인 줄 알았는데 한 페이지가 더 있더라고요. 네,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 여기 그림 보시면 달력 보시면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에 공부도 잘 안 될 거고 자소서 쓰기도 좀 어렵고 할 테니까 미리 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제출 서류라던가 뭐 원서 접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이것도 좀 잡고 자소서도 미리 작성하셔서 완료하시고 이게 매년 진짜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막 경희대 쓰면서 중앙대에 지원한 이유는 막 이런 쓰는 학생 생각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끔 미리미리 좀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수능 대비 학습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끝났냐면 수시는 끝났잖아요. 대비할 수 있는 게 성적도 다 나왔고 학생부도 이제 다 마무리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수능 대비 학습이다. 여기에 상당히 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 이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책적인 내용이고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공통 과목을 최대한 잘 받아서 그 표준 점수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하는 거가 최선일 것 같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과탐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차 지원 이제 작년도에 많이 했는데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의 한 90% 이상이 이제 과탐 망하는 학생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과탐 망한 학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인문계열로 지원하고 문화인류학과 지원하고 했는데 결국 반수하고 뭐 그런 경우 워낙 많으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을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자연계열로 진학해서 무언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고 그러고 싶다면 과탐까지 공부를 하셔야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학과에 지원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원서 접수 전에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수능 대비 진짜 열심히 하자. 이 두 가지 정도를 꼭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뭐 수험생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그쵸? 내용이겠지만 이제 막상 또 때가 되면은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직 자기소개서 잡고 있으면 네. 한 달째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안 보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정말로 마음을 다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내일 정말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내일 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셨다고 하면은 내일 질문글 같은 것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도움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